만야 바라밀다 신경과 한자 제보살이 깊은 만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호원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호암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머니를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문스님 나오셨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매출 300억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29초에 한 개씩 50팔리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중국 대만 일본에서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난닝구.com 구하면 스타일이 보인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누구? 난닝구. 지금은 난닝구.com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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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북.com.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com. 스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그 절은 그래도 산 속에 있어서 시원하죠? 예, 뭐 서울보다는 좀 이렇게 비교적 시원한 편인데 그리고 역시 절도 마찬가지로 덥습니다. 그것도 그 스님 계신 방에 전에 가보니까 방은 좀 좁던데. 예. 에어컨 있습니까? 저는 에어컨 선풍기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일체가 유심조다 해가지고 덥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 그 소나무 얘기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미처 얘기를 못하고. 예. 이 시간 처음으로, 제 시간 첫 순서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해 드린 바 있는데, 소나무 얘기가 뭡니까, 스님? 예. 이거 소나무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소나무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수종이고 또 애국가 2절에서도 남산 위의 저 소나무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인데 이 소나무를 특정하는 이제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소나무이지만 이제 학명과 이제 영문명, 커먼 네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학명은 이제 피누스라고 이제 통칭되고 있고요. 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 이제 이 영문명입니다. 이 소나무에 대한 영문명을 지금 우리나라 식물학자들도 제페니스 레드파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붉은 소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페니스 레드파인이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페니즈 레드 파인. 그러니까 일본 그냥 직역하면 일본 붉은 소나 일본 적송이라고 하는 일본 적송이네요. 예. 근데 이 적송이란 말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제 적송이라고 불리지는 않고 춘향목 뭐 이 정도 뭐 육송 뭐 이 정도 불렸는데요. 일제 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소나무를 아까마스 적송이라고 이제 이름했던 것을 네덜란드의 지폴트라는 사람이 이제 서구에 소개하면서 제페니스 레드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제페니스 레드파인이라고 써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안 가네요. 적송이라는 것은 붉을 적자. 예, 나무 줄기가 그 소나무 잘 자란 나무들 굵은 거 보면 줄기가 붙잖아요. 그게 적송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이제 외형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아니 어떻게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수종인 소나무의 앞에 제페니즈가 뭐 코리안 레드파인 뭐 한국 적송 이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페니즈가 들어간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적송을 이걸 외국에 소개하면서 앞에 일본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뭐 아까마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했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일제 잔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소나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80%
90%가 다 한반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한반도의 수정입니다. 또 그런 거를 어떻게 재팬스 레드파인이라고 이제 표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국립수목원 저희 봉선생 옆에서 이제 예. 따졌죠. 예, 예. 그래서 국립수목원에 따지고 뭐 여러 가지 개량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국립수목원에 이제 식물학 박사들하고 제가 오랫동안 토론해 보니까 예. 학명은 바꾸기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재팬스 레드파인 같은 영문명이죠. 예.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커먼네임, 공용어, 공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쓰는 쪽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에서도 소나무에 대해서 재팬스 레드파인이라는 표기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 재팬스 레드파인이라는 표기와 더불어서 코리아 레드파인이라는 표기를 써도 뭐 무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예. 실제로 국립수목원 산림청 홈페이지에 영문명으로 코리아 레드파인 트리라는 것이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팬스 레드파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일제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식물 연구를 하고 제자들이 계속 선생이 썼던 거를 예. 쓰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관념적으로 재팬스 레드파인이라는 걸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예. 이런 변형된 예를 설명드리자면 만약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 우리 한민족의 상징인 아리랑을 만약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좀 불렀다거나 뭐 어떻게 흉내를 냈다면 그걸 보고 외국 사람이 아리랑은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거네. 재패니즈 아리랑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주체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이제 저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이제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을 표기하는 그 표지판이라든지 그 영문 홈페이지에서 이제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재팬스 레드파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운문사에 있는 소나무 아주 좋습니다.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라고 불리는데요. 그것도 역시 운문사 재팬스 레드파인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 이제 곰솔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주로 해송들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들 약간 이제 검은색이 나는데 이 곰솔들은 전부 다 영문으로 재패니스 블랙파인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이 소나무가 우리 소나무라는 게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의 소나무가 사실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다가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백제 멸망 이후에 아마 건너갔을 거로 도레인들에 의해서 갔다 뭐 일본의 정설이고 7세기 8세기는 전혀 소나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일본의 국보 1호라고 알려진 교토의 코류지에 있는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조형 물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이제 야스퍼스가 칭찬했던 것인데요. 그게 이제 60년대 대학생이 흥분한 대학생이 이렇게 껴안다가 새끼손가락인가를 하나 부러뜨려요. 이 부러진 새끼손가락을 고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요? 그 당시에 일본에 자생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던 소나무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새끼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그 소나무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일본 열도가 아주 강렬한 충격에 휘말렸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이게 사실은 창피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소나무를 일본으로 수입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거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왜 소나무를 왜 그 당시에 수입했겠습니까? 일본도 나무 쌔필인데 뭐 나무가 없어 수입해가지고요? 소나무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신라불상일 것으로 이제 아주 결정적인 반증이 됐고요. 그럴 만큼 그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문화재에 대해서도 소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중요한 증거가 될 만큼 된 것인데 이 우리 민족의 소위 자존심. 애국가에 나오는 이 소나무를 재팬스 레드파인이라고 지금까지 문화재청 쓰고 있다는 건 좀 유감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제가 딱 잘라 얘기하면요. 소나무의 창시개명입니다. 그런 것 어때요? 같아요. 소나무 창시개명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처음에 이제 수목원 알았는데 수목원 저희 이웃집이니까 거기는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봐주고 일단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영문 표기를 좀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MBC 이피리 기자라고 저랑 잘 아는 기자인데 이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서 문화재청 이제 질의서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MBC 취재기자를 제가 보냈죠. 인터뷰를 해라. 이제 MBC가 이제 취재 공문 보내고 가서 이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과에 가서 딱 만났더니 그분이 뭐래요? 우리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어. 그래.
그건 뭐 했길래? 예. 그래, 마침 바꾸려고 그랬는데, 조금 너무 일찍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취재하고 와서 이제 뉴스 나가기 전에 저녁 때, 예. 바꾼다고 이제, MBC 기자한테, 예. 그 영문 이름 바꾼다고 한다고 제가 통보 듣고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날 이제 MBC 8시 뉴스에 나가기로 했는데, 6시쯤 제가 들어가 봤더니, 벌써 바꿨더라고요. 야, 빨리 오더라고요. 스님 무섭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옆집에 이제 국립수목원 저랑 친하게 된 국립수목원 기획실장님한테 이거 바뀌게 됐다고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다고. 혹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뭐 이웃집이라 제가 한번 봐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 있으면 즉각 저한테 제보하겠다고 실장님 얘기하시다가. 아니 그런데 우리 천연기념물에 대한 표기라든지 그걸 담당하는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 재패니즈 레드파인에 돼 있으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총체적인 그 무관심, 방기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다가도 막 일어날 것 같은 소나무를 어떻게 재패니스 레드파인을. 그러니까 우리 정치자들 저러면 이거 열받아 죽을 거야 아마 미친놈들하고 말이야. 그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무관심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우리 생활의 은연중에 일제잔재가 온전돼 있다. 예.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예. 소나무의 창시개명이라고. 예. 응?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를 꼭 닭깎기 마사오 가라고 막 했으면 아니라 이 소나무를 그냥 원래는 파인이잖아요. 영어로 파인. 응? 이거 앞에다가 제프니즈 갖다 붙인 게 이게 뭐야? 일본 소나무니까 창시개명이지. 제가 표현하자면은 제 식대로. 제가 소나무 같으면 이게 소나무도 열받을 일입니다. 이게. 열받지. 쪽보가 달라졌는데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그 문화재청 하여간 이번 기회에 약간 그 천연기념물 표를 잘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재팬스 레드파인을 문제 삼아가지고 제가 바꾸라고 했더니 그 이제 바뀐 거 확인됐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해. 곰솔, 재팬스, 블랙파인은 아직도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찢어갑시다. 어디라고요? 곰솔이라는 거 아주 많습니다. 뭐. 곰솔. 뭐, 곰솔이라는 천연기념물이 아주 많은데. 그 곰솔이 전부 다 지금 재패니스 블랙파인 트리라고 이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도 곰솔도 이기회 문화재청 하루빨리 바꿔주시길. 예, 문화재청 관계자님 들으셨죠? 곰솔은 재패니스 블랙파인이라면서요. 바꿔주세요. 혼나기 전에요. 자, 스님, 수목원, 국립수목원 광명에 있는 거, 수목원 전에 왜 늑대 얘기 나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건 뭐예요? 이가 얘기한 김에 듣고 갑시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 봉선사 옆이 바로 국립수목원이라서, 여기가 이제, 공양. 너무 좋잖아요, 거기. 점심 공양 끝나고 수목원하고 봉선사 경계 능선을 저희가 이제 산속에 이렇게 줄 스님들 늘 포행합니다.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제 점심 공양 끝나고 이렇게 쭉 거기를 포행하고 있는데 이제 띠리릭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문자 내용이 늑대가 나타났다. 거기서? 네, 늑대가 나타나서 말입니까? 무슨 이게 늑대가 나타나는 게 무슨 소린가?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늑대가 그까지 도망갔나요? 전화했더니 수목원에서 늑대를 키우고 있는데 이 늑대가 탈출했다는 거예요. 늑대가 탈출해서 혹시 위험하니까 전 스님들은 즉시 포행을 산행을 중지하고 사중으로 기사하기 바란다고. 무섭더라고요. 그게 언제 얘기죠? 예, 그게 이제 2009년도 일입니다. 2009년. 3, 4년 됐군요. 예.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더니 이제 이 늑대가 이제 탈출해서 막 수색전을 벌리고 막 아주 그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사살돼가지고, 봉선사 이제 위령제를 지내달라는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 수목원에서. 근데 그 늑대 굉장히 중요한 늑대였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 멸종됐는데 한반도 토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늑대였어요. 아리라고 불리는 늑대였어요. 아리.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위령제 이제 저희 봉선 스님들하고 갈 때 이제 저도 참가했습니다. 예. 그 늑대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봉선사에 또 백두산 호랑이 강택민 주석이 기증했던 후진타오 강택민 주석이 이제 기증했던 호랑이가 있는데 그 호랑이를 보러 제가 자주 갑니다. 그 구경하러. 강수모에. 예. 호랑이한테 가면서 그 늑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안면이 있는 안면이 있는 늑대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늑대가 이렇게 우리에 갔을 때 계속 하루 종일 뛰고 있는 거예요.
깝깝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왜 이렇게 뛰냐고 그랬더니 사육사 아주 재밌는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이제 호랑이하고 늑대 좋아하셔서 거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게 스님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제정신이 겠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네. 늑대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지옥이다. 지옥이지. 뒤에서 계속 호랑이가. 그럼 걔를 옮겨줘야지 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고 그 공간이 그 비교적 떨어져 있는데도 늑대 이제 불안하겠죠. 호랑이가 뒤에서 계속 울렁대니까. 호랑이 똥만 있어도 근처에 다른 동물들이 냄새 맡고 도망간대잖아요. 네. 그 정도라는데 네. 언제 그 동물 프로에 한번 보니까 네. 바로 옆에서 호랑이가 있으면 늑대는 미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갔더니 이 늑대가 거기 갇혀 있으면서 총 탈출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 10수차례 탈출에 성공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잡혔던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얘를 가져갔길래? 아니 얘가 그러니까 이 호랑이로부터 도망가서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일념하에 완전 하루는 죽기를. 뭐 아픈 척하고 죽은 척하고 뭐 숨었다가 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총 10수차례 탈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잡아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잡았는데 일명 그래서 얘가 빠삐형 늑대. 빠삐형 늑대. 별명이 빠삐형 늑대인데.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 늑대가 소위 그 옛날 고사 하나가 기억나게 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궁벽한 산촌에 밥도 잘 못 먹으면서 이렇게 피난해 있는 걸 보고 왜 이것에 숨어 사십니까? 그랬더니 진시황의 학정을 피해서 산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고사 가정은 맹호호라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고사가 있는데 있죠. 이 빠삐형 늑대 아리야말로 호랑이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인간을 10수짜리 그 전문가를 속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수목원 쪽에서 좀 잘 못했다. 네. 그리고 그 토종 늑대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결국 가치가 있는 늑대 하나 죽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공간적으로 어디다 갖다 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손 절에 좀 갖다 놓지 그러면 그 앞에.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위령제를 하러 갔더니 그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사람들이 좀 싸우더라고요. 안 죽여도 되는 걸 글쎄. 죽였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아리 때문에 늑대를 연구해 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알았는데. 얘 또 늑대까지 연구해요? 늑대를 연구했는데 이 늑대가 아주 재밌는 게 늑대가 인간이 동물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편견의 피해자가 늑대라는 거예요. 왜요? 늑대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늑대 실제로는? 실제로는 늑대가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접촉을 잘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늑대가 인간을 공격한다고 계속 누명을 씌워서 지금까지도 계속 늑대를 사냥해 왔다는 거죠. 늑대는 진짜 억울한 피해자네.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늑대가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일부일처제를 강력하게 고수하는 그 남자들에게 늑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그것도 진짜 억울하네. 그것도 억울한 것 같아. 이 아리의 탈출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원래 얘가 이렇게 자주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암놈을 딴 대공원으로 보냈대요. 그러나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얘가 탈출을 시도했다고 할 만큼 그 금술의 아주 부부 금술에도 상징이고 늑대 억울한 면이 했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늑대를 인간 공격하지 않고 또 이게 10년 가까이 우리에 놨기 때문에 글쎄 사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늑대가 이제 워낙 이 신출귀몰하게 이렇게 하는 면이 있대요. 근데 이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제가 보니까 늑대는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대요. 서커스에 뭐 호랑이도 공 굴리고 곰도 출연하고 사자도 공 굴릴 수 있는데 늑대는 절대 인간에게 훈련되지 않는다. 공 안 굴려? 네, 공 안 굴려. 나 못해, 왜? 그러니까 그 늑대가 변하지 않는 야성 때문에 인간이 늑대에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깝네요. 얘기했고 보니까. 그냥 동물 한 마리가 아니네, 단순히. 이 사람을 사살하게 된 것도 얘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개들을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와 늑대는 이제 비슷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개들이 늑대의 습성을 너무 잘 알아서 이 개들이 사냥견들이 쫓아가서 결국 늑대가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개들은 늑대하고 동족인데 그렇죠. 이 동족이기 때문에 습성을 너무 잘 알아서 이 아리를 탈진 상태까지 몰았다. 이건 친일파다, 개들. 그건 너무 많이 나갔어. 그건 너무 많이 나갔어. 이 사람은 근데 사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사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살했냐? 좀 위험하다고 그랬는가 보지. 혹시 사람 그게 아니라,
수억 원으로 걸려온 전화 때문에 빨리 사살하라는. 글쎄. 네. 근데 사살 명령을 내리는 사람 누구냐? 그 제가 이제 조사. 혹시 뭐 내무부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에요? 경찰청장이? 그 일대에 살고 있는 고위직 내지 정보기관 출신이 아니까 아이리스. 그 너무 많이 나갔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늑대는 지금 박제로 되어가지고 국립수목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한반도에 토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 유전자는 채취해서 후손을 다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암컷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것도 이제 다 사망했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알이라는 늑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늑대 알이라는 그 입전 기록을 좀 남겨서.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었습니다. 난 원래 있던 이름이라고. 그 호랑이의 가혹함을 피해서 십수 차례 탈출에 시도하고 성공했더니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서 제가 좀 기록으로 남겨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포획하는 방법이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네요. 뭐 수목원 내에서도 뭐 워낙 곳곳에서 항의 전화가 와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이제 위령제도 지내고 했겠죠. 좀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진짜. 광릉 수목원의 그 소나무 얘기하고 그 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늑대라고 스님이 붙였답니다. 난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문정왕후 어보 얘기, 이거 좀 들려주세요. 이게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도 나온 것 같던데. 이 문정왕후 어보 지금 미국 LA 라크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서 이 문정왕후 어보에 대한 이제 반환 운동의 움직임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LA 소장 문정왕후 어보 반환 촉구 국회 결의안이 이제 현재 제출돼 있고요. 여야 의원들이 이제 동의한다면 본회의에서 이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미국 국회, 정부 또 LA 박물관으로도 이제 송달될 예정입니다. 이게 웃자다가 이게 문정왕후 어보가 미국으로 가 있어요? 그때 아주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뭐 6.25 때 그 미군 병사의 약탈 행위가 아닐까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정부에서 추정이 왔습니다. 이 존재가 알려졌던 것은 2009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 이제 정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서 LA에 문정왕후 어보가 있다라는 게 확인됐고요. 제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기에 그 미군이 6.25 당시에 우리나라로부터 그 소위 훔쳐간 물건에 대한 조사를 2009년에서 10년까지 이제 뉴욕에 제가 거주하면서 했는데요. 그때 아주 그 중요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 국가기록보존소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미군 병사가 약탈한 물건들에 대한 국무부의 조사 기록을 찾았어요. 거기에 47과의 어보 47개나? 네, 47개의 어보를 미군 병사가 훔쳤다. 루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 국무부가 그걸 조사해서 일부는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문서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미군 병사의 약탈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래 이게 어디에 있던 건데요? 기록에 보니까 종묘. 종묘? 종묘가 있는데 종묘의 그 신실이라고 각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보를 보관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6.25 당시에 종묘를 미군 병사들이 들어와서 그냥 털어서 자기들끼리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분실 신고했던 기록들이 다 미국 국무부 문서에 남아 있더라고요. 딴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건 도장이잖아요, 그거. 그럼 뭐 돈 된다고 그걸 가져갔을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얘기가 다르네. 미리 얘기하지. 난 남은 줄 알았구만. 번쩍번쩍.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디든 다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도 제가 사실 미국에 체류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그 문화재 조사를 하는 중에 KBS가 이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고 다큐를 같이 찍자고 해서 그 아델리아 홀 레코드라는 미군의 약탈품의 기록을 남긴 문서하고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서 이제 시사기획 창에서 다큐를 하나 만들어서 최근에 방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한 뒤에 이 어떻게 다큐를 찍을 것인가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KBS에 이제 직접적으로 제보를 했어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정왕후 어보를 직접 촬영하고 LA 박물관 학예 실장을 면담하고 그다음에 LA 박물관에 이 어보를 납품했던 사람을 찾자. 가서 물어봐서 취재를 해라. 아직은 이제 KBS가 LA에 가서 그 학예 실장을 인터뷰하고 누구한테 샀냐. 이제 그 LA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대표 언론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출처를 밝혔던 모양이에요. 로버트 무어라는 노년의 이제 백발의 백인인데 로버트 무어라는 사람한테 샀다 해서 이제
이 KBS가 직접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근데 아주 한국 골동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그렇군요. 사람이고 약 50억 정도를 LA 라크마 박물관에 이제 납품했다고. 몇 점이나요, 대략? 뭐 점수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백 점 했겠죠. 한 200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로버트 버가 아주 이제 재밌는 사건이 취재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이 상인이 아주 눈치가 빠른 이제 노인인데. 장사꾼 눈치가 빨라야 이 LA 문정왕후 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자기 물건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면 그 널리 홍보가 돼야 또 자기가 장사가 되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사실은 자기가 어버를 한 점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어버를 돌발적으로 꺼낸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한 점 더 뭐 하다가 한 점 더 얘기해줘 또 스님 뭐 하다가 실로 한 건 더 있다고. 아이. 이 할아버지가 이제 어버를 이제 팔 욕심에 꺼냈는데 그게 이제 저는 현종의 세자 책봉 어버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같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아주 이제 재미있는 일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금년도 정전협정 60주년 앞에 국회 결의안이 제출되고 또 이제 국회 결의안이 만약 채택된다면 그 미국의 상하 양원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부 국토안전부 그리고 이제 LA 주립박물관 등에 이제 송달돼서 이제 이것만큼 마땅히 해결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게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얘기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발의된 국회 결의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60년 전에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 우리가 원조 받던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아서 정말 끽소리 못하고 미군 범죄라든지 미군이 약탈품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 LA 소장 라크마 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문정왕후 어버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이 우리 문화유산을 파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6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향상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또 의미 있는 결의안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무슨 효력이 좀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의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심이 돼주겠군요. 참 스님, 문정왕후가 어느 왕 부인이에요? 네, 중종입니다. 조선조 중종의 중종. 대장금이 아마 중종 나온 거니까요. 중종. 문정왕후가 또 회암사하고 인연이 있죠. 네, 문정왕후는 아주 이 조선시대에 대한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만큼 그 중종 명종 인종 때를 거쳐서 이 수렴청정을 하면서 직접 실권을 휘둘렀던 아주 강력한 왕비고 태능에 안장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정왕후는 아주 절집안하고도 인연이 큽니다. 문정왕후는 이제 불교 중흥 정책이라는 걸 썼는데요. 숭유 억불 때문에 조선시대 불교가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서 거의 그런 시기에 허흥당 보우스님이란 보우스님을 이제 모셔서 불교 중흥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선교 양종 판사를 임명하고 선교 양적으로 조선 불교를 정리합니다. 선종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마음 참선하는 것이고 교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경학을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얘기하는데요. 문정왕후 덕분에 선종의 수사찰로 봉은사, 교종의 수사찰로 저가 살고 있는 봉선사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선교 양종의 총 본찰로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님 그 봉선사 가보니까 대웅전이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그 교종 본찰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불교의 한글 역경화 장르까지 오는데 아주 문정왕후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가면 크든 작든 절에 가면 다 대웅전, 대웅이라는 게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큰 영웅이 계시는 집 이런 뜻인데 그걸 큰 법당이라고 쓰는 것이 아주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불교 역경화 작업에 아주 매진하셨던 저 상노 스님 대신에 운어 스님께서 법당을 봉선사는 이제 큰 법당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선종본찰 봉선사, 교종본찰 봉선사, 선종본찰 봉은사가 해방 이후에도 한글 역경화에 가장 애썼던 이제 도량이기도 합니다. 그 형사 절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그때 이제 불교 중흥책을 쓰면서 이 회암사에서 이 4월 초파일을 맞아서 무차대법회, 평등함을 이제 설하는 이제 그런 법회를 열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초파일 이 무차대 이틀 남기고 이제 사망하는 바람에 문정왕후가 그래서 이제 거의 한 3,000명의 승려들이 모였다가 문정왕후 사망 소식을 듣고 전국으로 그 순간 바로 뛰고 허응당 잡혀가고 회암사는 이제 유생들이 방화해서 이제
타서 이제 폐사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회암사 터가 위치가 어딥니까? 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네. 봉선사에서 멀지 않네요. 네, 저희 말사입니다, 지금도.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봉선사에 살다가 이제 중간에 회암사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공부하면서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가봤더니 아주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회암사터가 이제 많이 이제 토지가 폐사지인데 현재 회암사 토지도 있고 또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는데 그것은 또 이렇게 보니까 절터가 좋아요? 절터 조선제일명당이라고 아주 알려졌던 곳인데, 그래서 조선제일명당이라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 회암사 절터 무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덤이? 예. 절터에? 예. 아니, 그 문정왕후가 이 불교 중흥체에서 썼던, 아주 한국 불교사에 굉장히 유명한 조선시대 최대 국찰인 회암사에, 그럼 왜 남의 무덤이, 개인의 무덤이 있는가? 절터 안에? 안에, 경내에 있어요. 물론 폐사지지만.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아주 놀랍게도 추계예술대학 이사장이었던 황신덕. 예? 황신덕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터 안에? 예. 그게 가능하나요? 절터 안에 무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암사가 조선제일명당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또 명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흥선대원군의 사후지지 혹은 이제 명성황후 사후지지로 거론돼서 그때 왕실에서 회암사터를 일괄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왕이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점 찍으면 뭐 그 점을 찍어가지고 왕실 소유로 됐다가, 그런데요. 그게 이제 운현궁의 4대 종중가가 이제 의친왕의 둘째 아들이 이우입니다. 이우공이라고. 이우공이라고 하는데, 이우까지 갔는데, 이우가 이제 45년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사건 때, 히로시마에서 이제 피폭돼서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이제 박찬주, 여사가 남게 되는데, 이 박찬주 여사가 그 황신덕이 당시 교육자인데, 황신덕이 중앙여고에서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박찬주 씨가 그 기증하는 바람에 그게 회암사가 중앙여고 추계예술재단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기 묘를 갖다 쓰나? 물론 죽은 사람이 몇 성은 아니고 후손이 있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기독교 생활관을 지으려고 이제 포크레인을 밀다가 그 초석과 기단이 나와서 이제 발굴이 시작된 경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고 뭐 이런데 뭐 명당을 좋아해가지고 조선제일 명당에다가 쓰려고 하냐. 게다가 황신덕은 저하고 악연이 있는 게 황신덕이라는 사람은 일제 시대 때 대표적인 친일 교육자로 이제 그 박순천하고 같이 그 자기 제자들 중앙여고 학생들한테 우리 근로정신대 여학생들이 지원 안 하면 학교 폐사된다고 해서 그 여학생 하나가 그 지원해 해가지고 그 자기 제자를 근로정신대 보냈던 고정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그 제자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황신덕 씨에게 아니 그 선생님 그때 저희들에게 정신대 가라고 그러신 건 해방되고 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제 따졌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로 그런 건데 하필 또 여기에 황신덕 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근데 제가 회암사 살 때인데 양주 당시 군청입니다. 군청하고 정부에 진정해가지고 결국은 그 묘를 제가 팠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이장시켰습니다. 옆으로? 네. 뭐 근처에 안 그럼 멀리? 그 자기 땅이니까 이제 회암사 경내에서 그 벗어나서 조금 떨어진 곳을 자기들이 이장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불교의 종갓집이나 마찬가지인데 회암사가 거기다 이제 자기 묘소를 썼던 건 굉장히 그 오만한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친일파의 악연으로 제가 있을 때 그 발견되어가지고 어쨌든 그 옆으로 이장했는데 제가 좀 놀려주러 가려고 이장하는 날 가서 묘 파는 날 놀려주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거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파고 있길래 잘못하면 이거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철상에 도망갔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박찬주 여사가 황신덕에게 중앙여고에 일제 때 기증하면서 지금 중앙여고 소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절터가 이렇게 개인에게 또는 사설 학교 재단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때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왕실이 소유하고 있다가, 왕실에 이제 기증한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를 이제 양주시청이 아주 중요한 유적지기 때문에 다 사서 이제 회암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이제 보전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정왕후와 회암사, 보우스님 뭐 이런 것이 이제 조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문스님 이렇게 되겠네. 한 100년 지나고 나면은 해문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말이야 철거 전문이고
이렇게 얘기가 네. 또 전해오겠네요. 근데 그 문정왕후의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은덕으로 사실 조선 불교가 아주 망하는 걸 막았고 예. 허응당 스님이 승과제도를 도입해서 그 선발한 아주 그 유능한 승려가 1회가 서산대사 사명대사였는데 오. 그분들이 다 불교계를 이렇게 교육하고 지도해가지고 임진왜란도 막은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데 그런 또 인연으로 작용했는데 그 문정왕후의 어버가 하필이면 또 예, 미국에 도난당해가지고 또 저한테 걸리는 바람에 그건 뭐 인연이 있다. 예, 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죠. 불교계가 문정왕후가 아주 불교가 쓰러져가는 걸 쇠락해가는 불교를 막았던 그런 거에 대한 보은 뭐 그런 제가 미국에 있는 문정왕후 어버를 꼭 찾아가지고 다시 태능에 갖다 놓고 고유제라도 한번 지내고 예. 뭐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고유제를 있습니다. 한번 지내십시오. 예. 뭐 일반인들은 몰라도 불교계로서는 그것도 스님 혼자만 갈 게 아니라 불교계를 상징한다면 어쨌든 그래도 총무원장도 있고 높은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일은 스님하고 스님이 혼자서 뒤로 다니면서 땀 다 흘리고 생색은 말이야 불교계가 말이야 그 별로 평가도 좋지 않은 분들이 얼굴은 다 안 내고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좀 표현이 지날지 모르지만 왜 그 개신교 뭐 목사들 몇 사람들 헛발질 하니까 요즘 개신교 신도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 신도들이 이제 천주교로 일부 가고 일부는 듣자 하니 우리 해문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이 불교계로 많이 개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듣고 제가 이 문정왕후 어버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이제 선배 스님들 중에 하나가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 허응당 보우와 문정왕후 관계는 이제 굉장히 그 당시 유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어요. 왜 문정왕후가 허응당 보우 스님을 그렇게 옆에 끼냐, 뭐 이른바 보우 스님 남친설 막 이렇게 입고되기도 하고. 그건 너무나 유생들이 정말 그런 상소를 쓰기도 그건 하고. 내가 보니까 좀 이도 하나 상소했습니다. 논 보승 요우 탄핵소라는 걸. 요승. 예. 왜냐하면 이제 보우를 탄핵하지 않는 이제 보우 스님 죽게 돼 있으니까 귀양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제 탄핵소를 쓰기도 할 정도로 했는데 이 문정왕후 어부와 관련됐다는 거는 이제 보우 스님이 늘 떠올리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문정왕후 어부 반환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도 세상 시끄럽게 한다고 곱게 안 보는 사람은 많은데 요승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 주위에서 농담 삼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근데 스님 옆에는 여자는 없잖아. 아니 뭐 요승은 뭐 여자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스님 뭐 나중에 뭐 국회의원 할 거예요, 대통령. 아니 뭐 그런 건 제 생각인데 저도 권력과의 관계가 좀 있죠. 청와대 대문을 뜨더라고 하는. 그거. 예. 그래서 뭐 권력을 가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예. 뭐 하여간 그것도 아니고 요승의 맥을 한번 이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살살 하고 있습니다. 재밌다. 아무튼 역사는 이렇게 재미도 있고요. 또 그게 나름의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고 돌아보면은 그러면서 또 우리 문화재에 스님이 평소 하시는 제자리 찾기 작업도 하고 황신동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두 마디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요. 일제시대 여기자 이분이 여기자 출신입니다. 황신덕이 1926년에 시대일보라고 하는 그 최남선이 만든 동명 이 주간지가 일간지로 전환하면서 그 시대일보인데 1926년에 시대일보 입사했다가 시대일보가 중해일보로 제어를 바꿉니다. 중해일보를 바꿀 때 그때도 근무하다가 동아일보의 임봉순이라는 기자와 결혼해서 부부 기자입니다. 그러다 1935년에 동아일보로 옮겨서 근무하다가 1940년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근무했으니까 한 14년 정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자들은 결혼하면 되게 집에 가서 애 봤습니다. 근데 이 황신덕은 결혼하고도 이렇게 해서 참 14년간 기자로 활동했는데 일제시대 여기자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여기자고요. 젊었을 때는 여성동우회 또는 근우회 이런 데에서 이런 단체들은 그래도 민족 성향의 단체인데 여기에 활동하면서 초기에 민족적인 면모를 보이다가 1940년대부터는 이제 친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임전보국단 평의원, 국민총력 조선연맹 위원, 전위 여성경려대 간부
이름만, 단체 이름만 들어보면 알겠죠. 뭐 했던 곳인지. 이제 이런 데서 간부로 활동했고요. 중앙여고 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부교장이 박순천입니다. 아, 박순천. 예. 예. 부교장입니다. 이 둘이 짜고 이제, 물론 일제가 뭐 여학생들 근로정신대 내보내라고 했죠. 했지만은 앞에 서서 막아주지는 그냥 뭐 이렇게 둘이서 교장과 부교장이 짜고 여자자를 근로정신대로 뭐 내밀어 보낸 그런 일은 뭐 교육자로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제자를 배에서 배전으로 내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자로서. 친일파로 분류된 대표적인 여성계 친일 인사의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네, 친일파 악연 때문에 결국 제가 황신덕 무덤을 파괴될 줄이야. 그거는 진짜 희한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친일파하고 선생님하고 또 얽힌 이야기 또 얽힌 이야기들 많습니다. 한두 개만 먼저 해봅시다. 친일파 얘기 나온 김에. 친일파 얘기 나온 김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뭐 어때? 이거 오라 그러죠. 뭐. 오라 그래요. 친일파 재산 처리 문제와 관련된 맞아. 일인데요. 예, 제가 있는 봉선사의 말사 중에 수락산의 내원암이라고 있습니다. 내원암. 네, 내원암의 땅 48,000평을 돌려달라는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2005년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참 저하고 희한한 인연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원암 땅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제 소장이 오니까 이제 내원암 비군이 스님인데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본사 봉선사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제가 또 그걸 담당하고 있던 딱 봤는데 이해창이라는 이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죠. 네, 조선 왕실인데 근데 그거 보통 사람 잘 모르거든요. 이해창 누군데. 근데 그 제가 그게 도정궁이라고 해가지고 덕흥대원군의 그 종선들이 도정궁을 다 이어가는데 그 이해창이 그 대원군과 왕위 경쟁을 했던 도정궁의 이하전의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알고 있는데 태자돌미 이해창 이해성 다 그 돌림자들 고문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딱 걸렸구만 진짜 후작 자기 받은 것부터 시작해 은사금 15만 원이니까 당시 한 30억 될 건데 왕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돈 없고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수락산 일대 땅이 덕흥대원군 묘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일제가 무상임대 형식으로 다 그 사람한테 수락산을 그냥 줬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달라고 소송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격려했죠. 격려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이게 소급효 문제가 있고 친일파가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재산에서 다 찾아가고 있던 시절인데 제가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초강수로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서 친일파 재산권 보호는 위헌이다라는 위헌 법률 심판을 이제 법원에 청구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가 공교롭게도 해방 60주년이었어요. 2005년도. 그러네. 그때면 제가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하고 있던 그 시절이죠. 그 무렵이군요. 그 해방 60주년을 앞두고 제가 딱 참아가지고 8월 첫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으니까 그 얼마나 뉴스거리 좋았겠어요. 좋지. 안 그래도 뭐 바로 앞에 8.15 되면은 기자들 이거 올해는 자꾸 난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죠. 매일 언론에서 하고 뭐 추적 60분까지 와가지고 저랑 잡으러 가고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아직 봉선사에 찾아와서 고소 취해야 할 테니까 봐달라고. 근데 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4만 병 뺐었어. 어째서 그래서. 이제 4만 병을 1,000병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지금은 관음보살의 자비보다 엄중한 노사에 회초리가 필요한 시절이라고, 끝까지 땅을 찾아가라. 내가 4만 8,000평을 이 민족을 위해서 쓴다면 한 푼도 아깝지 않다. 해가지고, 나 지금 공포에 막, 제발 없었던 일 해달라고. 빌고 하면서 제가. 저 주지스님한테 허락받고 한 얘기요. 혼자 한 얘기요. 허락, 봉선사 문어 스님이 또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일에 아주 엄격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근데 춘원 이광수 기념비는 왜 안 없애? 그거는 이제 또 사연이 있는데 그거는 사연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사람들을 2,500명을 모아가지고 조계사에서 촛불 집회를 했어요. 오, 놀라워라. 그래가지고 그 막 추적 60분나 막 잡으러 다닐 때 아주 신나게 제가 잡으러 다녔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그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련된 친일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률이 국회에 통과했습니다. 맞아.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 반대했는데 사학법 때문에 재밌었던 게 사학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퇴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되어서 지금 친일파 재산들이 다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데 뭐 그 사건 어떤 시작해가지고 친일파 굉장히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 이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친일파 얘기하고 하면 또 저도 또 그냥 거들고 싶잖아요. 나중에 그건 따로 또 합시다. 우리 애기 낳았다가. 예, 그럼 이제 친일파만 한번 따로 하시죠. 뭐. 어제 안 그래도 그 라디오 반민특위 가가지고 친일 언론인 한 2시간 하다가 떠들다 왔어요. 자, 10분 남았답니다. 네. 한 2개 남았는데, 2개 10분 안에 끝냅시다. 네. 아까는 그 늑대 얘기했는데, 네. 이번엔 표범 얘기네. 네. 이거 좀 해줘봐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말을 잘 안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동물 연구에 깊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 늑대 하나 해놓고 뭘. 아니, 늑대 얘기에서 조금 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늑대하고 이리하고 승냥이가 어떻게 다른가. 동물학자한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스님, 네. 뭡니까? 꿀밤나무. 예. 떡갈나무. 예. 이게 6종인가 있는데. 예. 이 6종이 차이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늑대하고 이리하고 성냥이를 구분하고 들으는 건 너무 과한 욕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밝혔습니다. 늑대와 성냥이와 이 이리를. 이제 이 이리는 이제 늑대라는 거는 이제 없고, 울프, 영어로 울프인데 이리입니다, 이리. 이제 산림에 살고 있는 이제 이리. 울프가 우리는 늑대라고 번역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늑대는 이제 한반도의 남부에 살고 있는 이리를 늑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늑대가 굉장히 고지대 산림 이리들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덩치가 좀 작고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약간 몸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큰 대자에 늑대가. 늑대. 그 늑은 뭐예요? 고삐륵자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함경도 쪽에서 이제 그 일이고 이쪽 남쪽에 내려오면 그 동일한 게 약간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승냥이는 승냥이는 이제 이 산으로 안 오고 이제 들로 내려간 케이스입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를 때 늑대 같은 놈은 이제 산적, 이리 같은 놈은 산적, 늑대 같은 놈은 이제 그냥 도둑, 강도. 그다음에 이제 승냥이는 이제 그 마적 내지 이제 정보라고 하는데, 제가 동물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이 명성 표범 가죽 48마리. 명성황후. 카페트는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이제 길트너라는 병사가 미군 병사가 6.25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 덕수궁으로 추정되는데 덕수궁에 깔려 있었던 카페트 한 장을 털었어요. 거기가 옛날에 왕실 박물관이 왕실 박물관이 있었으니까 이제 털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이제 콜로라도에. 부모님에게 이제 붙였는데 부모님이 한국 골동품을 아주 좋아해서 아들이 이제 그걸 이제 효심 어린 아들이 그걸 보냈는데 그걸 받아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서 동네에 이제 자랑을 했어요. 장난을 한 걸 이제 지역 언론이 썼죠. 이게 수십만 달러, 10만 달러 상당의 표범 가죽 48마리로 만들어진 표범 양탄자가 발견됐다. 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지역 언론에 그 무슨 트리뷴 뉴스인데요. 헤럴드 트리뷴으로 기억하는 거기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걸 보고 덴버에 있는 세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걸. 그걸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왕실의 물건을 미군 병사가 훔쳐온 걸로 해가지고 미군이 수사해서 한국으로 돌려줬던 케이스죠. 한국으로 돌아왔군요.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그 아델리아 홀 레코드라는 것을 이제 찾아서 이제 이걸 돌려줬다는 기록을 보고 미국 대사관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에 질의했어요. 이거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은. 아, 그래요? 예. 2010년도에 제가 질의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건을 이건 이럴 수가 없다. 미국 라이프지라든지 미국 언론에서 다 돌려줬다는 기사가 있는데 한국에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떤 놈이 그러면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거 찾아내라. 국민감사는 또 뭐예요? 감사원에서 하는 건데요. 국가기관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의해서 어떤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는 이제 감사 청구권이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저 국민감사를 청구해가지고 감사원에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기사화했죠. 뭐 언론사에서 그걸 이제 주간지였는데 표지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사진이 남아 있습니까? 네, 남아 있죠. 굉장하죠. 사진 멋지겠다. 네, 멋있죠. 표범 48마리라 그러면은 상상 초월하는. 아니 근데 한반도에 표범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한반도가 표범 최대 서식 지역입니다. 호랑이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감사 청구하고 났는데 일주일 만에 없던
표범 양탄자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장고에? 수장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동안에 그럼 없다고 그랬어요? 모르죠, 그건 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뭐,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여간 이게 나왔어요. 근데 나온 경위를 보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아침 월요일 날 보는 주간지들이 있대요. 주간지들인데 이 표범 양탄자 이야기를 했던 그 주간지를 아침에 본 거예요. 봤대요. 대통령이 보고 나서. 야, 이거 미국에서 줬다는데 이거 없어졌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밑에서 이제 그러면 빨리 찾아라. 막 안 찾으면 죽인다. 쭉 내려가고요. 뒷바다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그것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진해서 발표해서 이렇게 찾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스님이 문제제기 안 하고 이랬으면 평소에 이거 처박아 놓고 존재는 알고 있었을까? 그건 모르죠, 뭐.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었다는 근거를 대는 그 기록까지 같이 공개했습니다. 그럼 전에는 왜 그 없다고 얘기했어?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호피라는 유물명이 호피라고 돼 있는데, 이건 호랑이잖아. 이거 호랑이가 아니라 표범이죠, 표범. 표피가 되지, 표피가. 표피죠, 표피. 표피가 되지. 호피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 유물목록 그거를 제시한 걸로 봐서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는 어떤 놈이 가지고 있다가 혹시 대통령이 찾으니까 토한 거 아닐까. 강한 의혹을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네. 네. 왜냐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 스님이 물었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기록원에도 없고, 미국 대사관도 그런 사실이 없고, 문화재청도 없고. 근데 어디서 나오냐,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진짜. 이거 제가 더, 그다음에 열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라이프지 기사라든지 미국 언론에 그게 퀸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표범 양탄자라고. 그렇게 썼던 걸로 추정되는. 4마리도 아니고, 48마리. 10마리라 그러면, 왕비 아니면 그거 안 되죠. 왕비 아니면 웬간하지 마루에 깔지도 못하겠다. 표범이 그럼 제법 크잖아요. 네. 근데 토끼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서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표범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이게 표범이 북중국산 표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명성황후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성황후가 썼던 표범 카페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아니 왜 명성황후께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 표본이 있기 때문에 한국 표범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제국 혹은 명성황후가 썼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프랑스산 가방 들고 있으면은 한국 여자 가방 들고 있으면 그 여자 한국 여자 아니냐? 표범이 뭐 중국 거 뭐 그 명성황후 건이 아니냐를 부정할 근거가 되느냐. 진짜 웃긴 그럼 왜 유전자 감식을 또 왜 해? 무슨 표범 아들 찾아주는 게 아닌데. 표범 DNA 조사했나 보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했더니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민간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발린다 이거만 쉽게 얘기하면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죠. 정말 못난 인간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더 웃긴 거는 이것이 미국이 방한한 표범 카페트라는 사실 자체는 지금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당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 기록, 미국엔 돌려줬다는 기록인데 한국 측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측엔 그게 돌려받은 물품이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잊어버려 놓고 이제 딴소리 하고 있어. 관리지들 못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명성황후 표범 양탄의 좀 더 각성해서 빨리빨리 자발적으로 실토하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표범 재미있다. 표범 얘기 나왔으니까 이젠 미국에서 또 온 거 또 있잖아요. 칼 얘기 하나 합시다. 칼. 이 조선검 이야기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안 남았어. 지금 3분 남았어. 그러니까 알아서 얼른 해요. 원래 우리나라 2분 남았대. 충무공 이순신이 사용했던 칼이 한 자루 있습니다. 쌍용검이라고 불리웠던. 진짜 충무공 거 맞아요. 충무공 거 맞아요. 충무공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게 1910년도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 칼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일자불상경에 일제시대 아니면 미군이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보관된 장소가 이제 덕수궁인데 그 미국에서 발견한 아델리아홀 레코드에 덕수궁에 있던 박물관에서 미군이 훔쳐간 조선검 한 자루에 대한 행방이 나옵니다. 이 조선검이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사방 제가 조사해도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이 행방을 탐문했죠. 스님은 다 알고 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충무공 이순신 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칼이 300자루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충무공의 칼일 가능성이 있다. 1%만 돼도 이건 누군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고 같이 이제 막 미국하고 막 그래서 다 잡으러 다녔죠. 나도 잡으러 다녔는데. 결국 그 칼의 행방을 찾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충무공이 썼던 쌍용검은 아니었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삼인검. 네, 삼인검.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날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삼인검. 삼인이요. 범인자죠, 인자가. 삼인검으로 밝혀졌죠. 근데 그 재밌었던 건 삼인검을 미국으로 돌려받아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유물카드를 보자 그랬더니 거기다 삼보검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인자를 보배 호자로 잘못 읽어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생겼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치라고 했고 충무공 이순신의 그 칼은 못 찾았지만 어쨌든 한자루의 칼을 찾았고요. 예. 네. 충무공의 칼 언젠가 예. 찾게 되기를 이제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우리 또 더 재미난 주제로 네. 이 시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스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국민TV